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동양미술사 7번째 시간. 오늘은 청동기 미술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즐겁게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고대 미술품은 청동기를 포함해서 그 대부분이 귀족 등 상류층들이 화려한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사치품이거나 아니면 이 왕들이 진행했던 그 제사 있죠? 거기에 사용됐던 제례 도구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고미술품들이 그렇게 제작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재등장하게 되었나? 왕이나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귀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은 후에도 지하세계에 묻혀서도 그것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묻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묻어둔 것이죠. 순장제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왕을 모셨던 시종들을 생매장시켜서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죽어서도 모시라고. 그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히니까, 무덤 속에 묻히니까 보존율이 높았다. 그래서 오늘날 남겨질 수 있었던 어떤 그 확률이 높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상세계로 끌어내게 되는데, 그거는 고고학적인 발굴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파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굴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굴, 이게 뭘까요? 도둑 도자에 팔굴자. 그러니까 도둑들이 막 파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싼 것들 나오면 팔아먹으려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에 아름다운 고운 미술품들이 그 대부분이 도굴꾼들의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많답니다. 의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서 잠시 도굴에 대한 이 스토리를 우리 역사랑 연결시켜서 웃지 못할 사연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909년 통감부에서 입김을 불어다가 설치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1910년에 폐망시켰는데 그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를 장악해 들어왔었거든요. 1907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했고, 일본에 의해서 순종 황제가 즉위를 했었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 즈음에 1909년에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이완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죠. 이 박물관을 이제 그 관람하러 온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 바로 고려 청자였어요. 고려 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딱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작품이니까 고종도 알겠지.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안내를 받으며 즐겁게 감상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푸른빛 도자기를 본 고종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이건 어느 나라의 작품인가요?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것은 고려시대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고종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의 것,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푸른빛 도자기 청자는 이렇게 사라져가게 돼요. 자, 그러면 백자가 유행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청자는 잊혀졌겠죠? 그러다가 이 청자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인들이 마구잡이식 도굴을 행합니다. 나쁜 행위죠. 그 도굴 과정에서 묻혀있던 고려청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푸른빛 도자기가 예쁘니까 그곳의 미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막 이제 뭐라 그럴까,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걸 구매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니 고려청자가 원래 있어야 할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박물관에 있는 걸 보며 어느 나라의 것인지,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묻는 고종은 결국 무식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걸 미술작품인 양 전시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오늘 우리의 미술 기준에서 보자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 동양미술사 제1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강의에서 미술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기 미술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 문화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중국 미술사학계의 저명한 학자로 그 명성이 자자한 하워드 한스포드, 이 학자가 굉장히 그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분야를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스러운 재래의식과 직결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 제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드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것은 과학적 사고가 부족했던 그 옛날에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림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죠. 전쟁이 곧 날 것 같은데, 그죠? 역병이 도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때 제사를 드려서 신께 물어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신에게 물을 때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제사를 주관하거나 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재래 도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기 작품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세 발 달린 솥 정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솥인데 발이 3개 달렸죠. 이런 걸 정이라고 불러요. 한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에서 상나라, 상나라에서 주나라, 주나라에서 다시 춘추 전국시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하나라에서 전설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우임금 때 이 정이라는 거를 9개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9개의 정이라고 해서 구정. 왜냐면 이제 당시 이 왕이 나라를 9개로 분국으로 쪼개가지고 조공을 받으면서 통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9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상징한다 해서 구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 구정을 신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왕권을 상징함과 동시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것이 점점 더 신비화되고 왕조에서 왕조로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면서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주나라 말기 때 이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정리했던 인물 있죠? 누굽니까? 바로 진시 황제가 이 구정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여자로서 황제가 됐던 칙천무후라는 인물이 있죠. 그녀가 자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정한벌을 주조한 적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작품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청동기 작품이구나 하지만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성이 컸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세 발 달린 솥 정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경복궁 한 번쯤은 가보셨죠? 가면은 이런 세 발 달린 솥 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복궁에 도대체 이 정이 왜 있냐? 바로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전통 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전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궁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베트남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고궁 산책 가실 때 이런 세 발 달린 솥이 딱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동양미술사에서 배웠던 지식을 배경으로 삼아서 감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의 하나라,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청동기 미술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상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하나라는 전설 속의 국가예요. 이리두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는 보통 역사적으로 다룰 때 많이 빼게 되고, 상나라를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상나라는 재밌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시면 그들이 생산했던 미술품들을 이해하기 좋거든요. 자, 상나라는 신정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같이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 지배자가 종교까지 같이 주관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건데, 자,
특히 상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 정치의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툭하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정말 자주 드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나라의 앞날을 예측하기 위하여 점을 그렇게 많이 쳤답니다. 재밌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통치자가 점치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점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을까요? 네, 그러나 옛날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이해해야 될 사건은 뭐냐? 바로 술잔의 등장입니다. 제사 드릴 때 뭐 하죠? 신께 뭐 바치나요? 네,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바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에요. 신께 술, 그 중에서 최고급 술을 바쳐야 됩니다. 술은 아무데나 담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의 운명을 걸고 드리는 제사에 술도 최고급으로 구해왔는데 아무데나 담아요? 큰일 나죠. 어디다 담습니까? 최고급 청동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바치는 거. 그래서 상나라 청동기 미술작품 중에선 술잔이 유독 많아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가셔가지고 중국 상나라 시기의 청동기 작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을 때는 감상하시면서 술잔이라는 표시가 많이 나오면 웬 술잔들이 이렇게 많아? 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을 많이 치는 상나라에서 재밌는 것도 하나 등장을 하는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한자 있죠? 그것이 각골문에서 기원을 했잖아요. 이 각골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상나라 점치는 문화에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중국 상나라에서 점을 칠 때 어디다가 점을 쳤냐? 이 재밌게도 여러분 바로 거북이. 많은 분들이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점을 쳤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배껍데기에다가 뜨겁게 달궈진 막대기를 탁 꽂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쭉 하고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쫙 하고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는 그 선 라인, 그거를 보면서 그 소리와 그 라인의 방향을 보면서 미래를 점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바로 이 배껍데기나 또는 원래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소 뼈에도 많이 점을 이런 식으로 쳤다고 해요. 뜨겁게 달궈진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래서 갑골문, 여기서 갑자는 그 거북이 있죠. 배껍데기를 뜻하는 갑자에다가 골은 뼈골자잖아요. 소뼈 해서 갑골, 여기에다가 점을 쳐서 쩍쩍 갈라진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거기다가 새겨놨는데 그 글자가 갑골문이에요. 이게 한자로 발전이 되어 온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갑골문이 이렇게 재미있게 등장했구나, 참 특이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점복자 있죠, 한자로.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실 때 가장 외우기 쉬운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획이에요. 쓰기 너무 쉽죠. 근데 이 점복자도 바로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배껍데기에서 선이 짝짝 갈라지는 거, 요거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그래서 점친다 그래서 점복자가 나온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점을 막 칩니다. 그래서 각골문이 나왔는데 이 각골문을 가지고 한자를 분석하면 재밌는 미술 세계가 또 펼쳐져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아까 상나라는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술잔이 많이 나왔다. 술을 바치다 보니까.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과 술은 다 누가 먹죠? 제사 지낸 분들이 먹죠? 이분들이 술을 하도 마시다가 술 취하는 문화가 많아져가지고 나라가 나중에 망해요. 재밌죠? 그래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나라 같은 경우는 술을 금지시킵니다. 앞에 나라가 어떤 이유로 망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재밌는 사연도 있는데 바로 그 술잔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청동기 작품은 바로 작입니다. 이야, 자, 재밌게 생겼죠? 이게 상당히 디자인이 특이한데 밑에 이렇게 불을 땅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밑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긴 것도 열기가 천천히 전달돼야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앞에 그 뭐라 그럴까, 술잔 앞부분이 참새 부리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한자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술잔 작자입니다. 근데 술잔 작자에 어떤 뜻이 같이 들어있느냐? 벼슬, 작이 같이 있어요. 오잉?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고관대작, 또 뭐 자귀, 자귀를 받는다 할 때 자귀, 이때 들어가는 작자가 바로 저 술잔입니다. 술잔 작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야, 벼슬을 받는다는 거는 국가의 공무원이 된다는 건데 공무원도 고위공무원이 되면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이게 술잔을 받는다는 얘기야 뭐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청동기 작품 이 작, 일반 백성들 구경도 못하는 귀한 거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왕과 그를 모셨던 신하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룰 수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권력을 상징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자가 벼슬을 의미하게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술잔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제사 끝나고 술 마실 때. 그래서 위치가 붙어서 작위, 좌기를 받는다, 곧 벼슬을 받는다.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미술품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에도 그 유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용례가 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더 재밌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나라 망하고 주나라로 가면서 술잔 청동기가 많을까요? 다른 용대의 청동기가 많을까요? 예측 가능하시죠? 당연히 술잔 청동기는 많이 사라지게 되고, 왜? 주나라는 상나라가 술 때문에 망한 거 아니까 술 금지령이 떨어지게 되고, 술잔 제작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주나라는 제사를 많이 안 드립니다. 상나라처럼 신정 정치를 안 하고요, 인문주의가 도래합니다. 인간 정치 중심 시대가 오죠. 공자가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청동기 디자인이나 용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재미는 사실 많이 알게 되셨죠? 고미술품이 무덤에서 도굴로 많이 나왔다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고종이 청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 이런 에피소드도 알게 됐고, 또 작이라고 하는 이 술잔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에 연결된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세발 달린 솥 정이 우리의 고궁문화 산책에도 쓰일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뭔가 그 세계 최대 청동기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청동기 작품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 있습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죠. 그게 뭔지 삼호무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그 외에 청동기의 디자인적 요소의 변천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도철문이라는 독특한 중국 미학적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대순에 따라 가지고 동양 미술의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권장해 주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